Welcome back, ladies and gentlemen. Our fourth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플래너리 세션입니다. 변혁을 위한 외침, 다수 세계로부터의 비판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제 펜 교수님, 연세대학교에서 아프리카 연구위원회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펜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석을 하셨다면 조금 피곤하실 텐데, 네, 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또 답답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안을 찾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좀 예를 들어 새로운 교과과정 또 새로운 실러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정체와 또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변혁을 위한 외침, 다수 세계 관점에서의 비판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구분이죠. 남반구, 북반구인데 사실은 다수 세계와 소수 세계로 바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사우스보다는 다수 세계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현재 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다수세계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기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소외된 그런 어떤 발전에 있어서 소외된 그런 국가들의 관점을 살펴보고 또 누구의 질문을 던지고 또 누구의 질문이 우선순위로 답을 받는가라는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내러티브를 살펴본 다음에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좀 더 변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의와 평등 그리고 지속 가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수 세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파라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정의하고 또 이 발전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감을 바탕으로 한 행동, 더 나아가서 좀 더 포용적이고 또 공평한 그런 세상이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연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랑카불라 교수님은 현재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지도자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대학교에서 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유니사라고 하죠. 그리고 랑카블라 교수님은 이 대학의 역사의 최초의 여성 학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랑카블라 교수님께서 이런 학계의 전문성을 우리와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혁신과 포용성, 그리고 교육의 탁월성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랑카블라 교수님은 고등교육과 사회 발전, 진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토고라니 아드리스 마브라 대사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한 탄자니아 공화국 대사님이십니다. 마브라 대사님은 국제관계와 또 외교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개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SDG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랑카블라 교수님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대사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되면 청중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랑카블라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펜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최초의 여성 학장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아공 최초는 아니고 남아공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 남아공대학교의 최초의 여성 총장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과 주제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 글로벌 변혁에 대한 요구, 그리고 다수 세계의 관점에서의 비판적 평가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페미니스트 관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가 교육을 통해 변혁을 이룬다는 점, 그리고 고등교육과 대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시 만들기 위해 대학과 고등교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사회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분석의 근간을 제공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해진 어젠다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젠다인지, 왜 이 어젠다가 필요한지, 어떠한 지식 체계가 필요한지, 어떠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어젠다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어젠다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생태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표하고 있는 유니사와 또 여기 연세대학교가 그러한 차원에서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미래를 위해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거대한 질문부터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 발전 게임을 하는 와중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이라는 부분은 SDG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빈곤이라는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서 논의를 했던 것처럼 정신건강, 우울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의 경쟁 구조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의 어떤 창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또 폭약과 여러 어떤 국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많은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폭력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뒤로 가야 될까요? 네. 저는 좀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내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새천년 개발 목표 MDG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전 세계 국제사회의 개발 염원을 담은 MDG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MDG 달성에 실패했으니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자라고 했지요. 17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동료들과 저희 학생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이 실제로
인류의 실패를 잘 보여준다라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빈곤을 받아들였고 기후변화를 받아들였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발전을 수용했고 그리고 부유국들의 예산 구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전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 국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전 세계의 인류 차원에서 특히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된 그리고 빈곤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태적인 기후변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그런 생태 위기 하에 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또 태평양 지역의 도서국가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태적인 위기와 위협에 놓여 있는 많은 국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세계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포용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발전을 꾀할 때 개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다른 국가로부터 차용해온 시스템을 사용하기보다는 아프리카를 대변해서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자체적으로 발전 궤도를 짤 수 있는 그런 분석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어젠다 2063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프리카의 발전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많은 부분이 SDG와 중첩됩니다. 하지만 좀 더 맥락화된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아프리카의 현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프리카를 그저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변화의 주체로서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재정립하기 위한 어젠다입니다. 이 어젠다 2063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아프리카인들이 상상한 미래입니다. 이는 SDG에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자원 분배와 자원 관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바다와 우리 땅과 우리 사람들의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생태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생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이라는 개념 또한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주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무엇이 변혁적인 어젠다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어젠다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분석에 있어서 탈식민지화를 하고 그리고 맥락화를 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충분히 국지적인 맥락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SDG는 탈맥락화되어 있고 또한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맥락적인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가능 목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단지
이러한 프레임워크로서 탈맥락화된 열망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우리의 지정학적인, 지공간적인 문제들, 그리고 인구적인 그런 열망까지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아프리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권력에 있어서 일부가 다 집권을 하고 있고 자연자원을 남획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보다 경제적 성장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가 불평등하고 또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제국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했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인식과 지식을 억압하고 또 식민지화하고 또 해체했습니다. 이런 어떤 기조가 SDG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렌즈를 이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맥락화된 지식 시스템과 또 인식체계 그리고 분석의 렌즈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아프리카에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글로벌 지식 시스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아프리카의 지식 체계가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지식 체계를 충분히 인정하고 글로벌 지식 체계로서 인정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SDG를 리부트하고 리셋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획일적인 접근 방법을 펼쳤다면 이제 다자간에 또 다변적인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관점을 펼쳐야 하며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파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우리는 종종 무시하곤 합니다. 왜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소수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발전이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SDG의 리부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비판적인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비판적 인식은 인간의 독특한 업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SDG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SDG의 새로운 상상, 그래서 이제는 처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프리카를 생물자원과 또 광물자원으로만 접근하지 우리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 아프리카는 자원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원과 또 여러 인식 자원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편향적인 이미지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풍부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제대로 국제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HIV와 에이즈, 질병과 대량 학살, 내전,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총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아프리카를 보아야 할까요? 누가 이러한 부패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누가 이 어떤 발전의 질문을 저해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 청년들이 생각해 보시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분석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우선순위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명확한 이행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으며 또한 SDG의 달성 시간이 코로나와 또 최근에 전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Look into the solutions.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리셋을 가능하게 하는, 리부트를 가능하게 하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SDG에 관련된 성과입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조달에 혁신을 가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사회가 이런 메커니즘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혁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17개 SDG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 목표를 달성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SDG의 이런 획일화된 방식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부족합니다. 따라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포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사회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지식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글로벌 불평등은 어찌 보면 SDG의 보편성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계속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맥락과 지정학적인 맥락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가속화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성, 부패, 그리고 갈등과 같은 이런 문제에 더 강조를 할 때 SDG 달성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MDG는 달성하지 못했고 그 다음으로 SDG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2063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 달성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SDG를 리부팅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대학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과 다자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변화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대담한 그런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겉모습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중대한 차원에서 변화를 완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름다운 그러한 성충으로 나비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이고 생태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싸우셨던 전 만델라 대통령께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든 아니면 어떠한 발전 목표든지 간에 우리가 교육을 우선순위로 도와야 한다고 하셨고 우리는 청년의 배당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아프리카가 더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대륙으로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랭카블라 교수님께서는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좀 더 비판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현 상황을 고찰하고 또 성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SDG가 어떤 제국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서구의 헤게모니를 영속화시키는 것이지 아프리카나 아니면 다수 세계 국가들의 니즈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DG를 리부트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더 복잡한 맥락화된 특수한 여러 상황을 감안한 차원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발표 그리고 경종에 감사드립니다. 비판적인 의식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대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Professor Pang, 방 교수님, 연세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이 랭카블라 부총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제가 이제 랭카블라 교수님 다음에 연사가 되었는데 제가 먼저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워낙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첨언할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오늘 패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연세대학교의 이제 아프리카 스터디즈 인스티튜트 와 함께 이러한 저명한 패널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프리카 연구위원회를 창설하신 데 대해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수 세계로부터의 이 비판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이 학생이고 그리고 또 이 운동가로서 이 국제 체제를 바라봤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또 현재의 액티비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질문들은 분석과 많은 변화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SDG 달성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이 뒤처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노력을 더 배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또 서로 자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MDG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SDG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 가까이 갈수록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까 봐 우려가 됩니다. SDG 같은 경우 MDG 대비해서도 훨씬 더 우리는 높은 목표를 지향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공공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공통된 목적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벌써 우리는 2030년까지 이미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고 남은 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낙관 정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과가 담긴 연설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많은 공허한 약속들이 만들어졌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2030년까지 이것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 유엔의 청소년 내 단장으로서 탄자니아 단장으로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유엔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라던가 국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그냥 어떤 하나의 수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희망과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이제 새천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새천년에 맞추어서 새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개발 목표를 우리는 달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협력이 많이 불충분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챕터를 그냥 마무리를 했고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개 MDG를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그냥 어떤 구체적인 타겟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 목표는 그때 당시에 저에게 완전히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노력들이 제 눈에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트너들의 현실을 살펴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보다 현실에 가까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가 그때 당시에 탄자니아 대통령의 이 연설 작성가로서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장관님의 보좌관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5년에 그 UN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톤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는 보다 야심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또 2030년이 가까워지니까 많은 사과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최소한의 노력 아니면은 어떤 최소한의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많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SDG 달성을 향한 노력들이 훨씬 더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SDG가 2015년에 어젠다로서 채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흥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7개 그런데 그 목표들을 하나씩 보니까 제가 조금씩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그때 당시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7개 목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SDG를 위한 재원 조달이 이 17번 목표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또 파트너십과 관련되는 목표도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단기 미래에 대해서 비슷한 언어로서 여러 가지 목표 달성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허상적인 약속을 우리는 했었고 이제는 약속 달성이 어려워지니까 사과 섞인 연설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이슈라고 하는 이 SDG 투자와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SDG에 대한 이 투자의 격차는 지금 현재 개도국 경우 미국 달러로 4조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SDG 투자라고 하는 것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추가적으로 30조 달러가 앞으로 수년 안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투자 격차는 60% 정도 더 높습니다. 즉 2014년에 이 미국에서 언급을 했던 필요한 투자 규모 대비해서 60% 정도나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점점 더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목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이 평등하고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코로나를 겪었고 또 식량 안보 위기라던가 아니면은 인플레를 겪었습니다. 또 기후변화 재난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거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SDG 달성이 어려워졌다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30년도 목표를 달성을
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보고서가 내놓는 증거를 보면은 이미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우리는 목표 달성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베르크,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 ODA 약속한 0.7%를 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OECD의 평균은 이 0.4%를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순 ODA 기준으로는 2021년, 22년쯤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많이 쓰였습니다. 개도국으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이제 투자가 필요한데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투자 규모가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ODA가 투입되어야 하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그리고 2021년 사이에 ODA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절대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다. 개도국으로 가야 되는 ODA가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에 대외 부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에서 7% 정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9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개도국들이 2022년 11월에 이 부채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원래 했던 약속들, 원래 했던 야심들에 비교해 보면은 아직 많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어떤 파편화된 내러티브에 대해서 저는 오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쓸 때가 아니라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되짚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도국에 대해서 이 SDG 달성을 위해서는 3조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수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또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낸싱 소스로부터 여러 가지 재원 조달 소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재원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변화만 하더라도 앞으로 2030년까지 앞으로 수조 달러의 투자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SDG의 달성이 특히나 개도국에 있어서 더욱 시급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도국 같은 경우는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훨씬 더 취약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원인 기여한 것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에 이 선진국들은 1천억 달러를 2020년까지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OECD 통계에 의하면은 3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개도국의 실제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OECD 같은 경우는 앞으로 OECD 수치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 기존의 이 국가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도국에게 필요한 재원은 6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6조 달러라고 하는 것은 개도국 국가들이 국가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후변화 적응으로 실제로 투자가 되는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DG의 과거의 그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MDG 때는 관료주의가 팽창했었고, 그리고 또 이 정부와 시민사회와 이런 곳들이 개도국에서 활발하게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NGO,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선진국에서의 NGO와 정부들이 훨씬 더 많이 이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NGO라던가 서구사회 NGO들 이런 곳들이 이러한 재원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와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NGO들이 유럽 서구의 NGO들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는데 아프리카에게 보다 주체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자니아 대통령께서는 아프리카의 특히나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고 COP28 회의에서도 관련돼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라던가 수소 발전을 위한 많은 광물 자원을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광물들을 채굴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개도국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 식용유가 부족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그 가능성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위험보다 높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일산화탄소 배출이라던가 또 일산화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가 내는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연간 한 40억 달러 정도가 있어야 청정 식용유, 깨끗한 식용유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재원이 아직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까지 이 깨끗한 식용유의 비중을 70%까지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산림이 매년 1%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또한 시급합니다. 이 에너지 전환의 논의가 EV 배터리라던가 수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런 식용유 문제라던가 아니면 깨끗한 식수가 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을 가지고 다시 결단을 하고 협력을 하면은 그리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2030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이제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실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2030년까지 2030년이 바로 SDG 달성 시한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몇 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달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벌써 이 MDG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세대 동안에 우리는 그냥 이 허상의 약속에 대한 말만 했을 뿐이지 약속을 이루지 못한 세대로 기억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Wow. What a thought.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다양한 관측을 공유해 주셨죠. 특히 청년 당시 어떤 혁명의 정신으로 무장했던 그런 젊은이 시절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대사님께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2030년까지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비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MDG가 얼마나 약점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SDGs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야심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와 진전이 부족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또한 이 목표의 순서가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왜 재정 동원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가를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SDG 달성을 위한 수자원과 에너지 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사님은 여전히 어느 정도 낙관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대사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효과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만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대사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중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신 바 SDG가 이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어젠다를 영속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또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펜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SDG의 논리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 그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편적인 프레임워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는 결국 맥락화된 현실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분석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구의 사상 체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아프리카의 사상 체계가 아니라요. 그러면서 어떤 상하위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지식 체계나 어떠한 학문 체계를 보면 선형적인 접근 방법이 없습니다. 다양한 층위에 걸쳐서 다양한 렌즈와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SDG를 보면 어떤 문제점들을 분획하고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접근 방법인데 이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SDG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MDG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SDG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서구의 관점 그리고 서구의 헤게모니가 결국 어떤 문제가 더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또 마부라 대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이 SDG의 우선순위화랄까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부분에 더 중요도를 주고 SDG의 어떤 순서를 정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SDG의 약점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어떤 프랙티스 없이 우리의 열망과 생각만 담았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화에서는 이론과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재정을 동원할 것인지까지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발전 경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 SDG의 경우에는 서구의 분획화된 분절화된 방식의 그런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옆에서 교수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SDG라는 것은요, 고상해 보이지만 그 기저 있는 아키텍처를 보면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체사의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국제 협력 이라는 것이 어떤 자유세계 질서의 이미지
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선을 위해서 뭐 국제적인 협력을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MDG 이전에 이 UN 개혁에 대한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 개혁에 대한 이런 국제 체제의 아키텍처의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G77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국제적인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고상한 목표처럼 보였으면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동일한 아키텍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동일한 기존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NDP, UNEP, 이런 기존의 체계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셜 플랜을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 서구 유럽에게 주어졌던 프로그램이었죠.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재원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셜 플랜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왜 개도국에는 이렇게 못하는 것인가? 저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네,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일부 도전 과제를 하이라이트 해주셨고 특히 SDG의 비효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대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neffectiveness of SDG. 네, SDG의 이런 효과적이지 못한 면. 네, 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재원 투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저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와 타겟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이미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그냥 목표만 던져줘서는 이 국가들이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수파라던가 뭐 슈퍼 지속 가능한 초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런 새로운 이름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재정 투입이 없다. 그것은 또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63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그런데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보면은 모든 아프리카 정부들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평화, 정의, 그리고 굳건한 제도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미 대사님께서 이 다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는 계층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또 아프리카와 같은, 또 탄자니아와 같은 국가가 강력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UN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상임 이사국이 5개 국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다자주의 체제와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SDG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전히 전 세계 폭력이 그리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SDG는 양성평등입니다.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성과 남성의 그 재능과 또 그 각자의 장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SDG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자원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달성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종종 밀리곤 합니다. 앞서서 세션에서도 어떠한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보수를 받는지 아니면 어떤 노동이 무임금으로 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반하는 그런 관행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리고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대학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과 과정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자원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하고 또한 대사님과 같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협상하는 그런 외교관들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책임을 묻고 또 재정을 동원하는, 재원을 동원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자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다자주의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해야 합니다. 한국과 남아공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 계속 고민하고 또 논의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의 온전한 사회 기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남아공은 함께 손을 잡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사님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콩고에서 이런 자원을 채굴해야 된다는 것은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전기차 때문에 많은 자원이 채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원은 남반구에서 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남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SDG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이행 과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고의 경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코발트 매장량의 70%가 콩고에 있다고 합니다. EV와 배터리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원이죠. 자, 그러면 청중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We can't hear you. So somebody will bring.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So, 네, 감사합니다. 이 SDG의 맥락에서 그러면은 이게 국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어야 될까요? 국가 간에 서로 완전히 주체성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국제적인 협약,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 더 맞을까요? SDG라고 하든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실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Maybe you go. 대사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외교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대사님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 특히나 우리가 테이블로 가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테이블로는 와야 됩니다. 항상 협상 테이블로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를 못하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30은 올 것이고,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번의 협상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그리고 2030년 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리부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DG를 리부트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목표들이 앞으로 점점 더 보다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 개혁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혹은 목표를 우리가 조정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이행 아키텍처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MDG에서 우리는 SDG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 그냥 이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도 벌어지면서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도 겪었죠. 그리고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변명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책임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방식으로 지금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그 어떤 목표들을 고안을 하든 그 어떤 지표들을 고안을 해내든지 간에 똑같은 이행 체계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I think we shouldn't 네, 우리가 현재 다자 체계를 가져가는 혹은 국제 체계를 가져가는 데 대해서 너무나 회의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권력 구조가 다자 체계 내에서 비대칭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권력 구조의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지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헤제모니, 하나의 내러티브가 장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멘다 앙고이라는 아프리카의 페미니스트 학자는 하나의 단일한 내러티브를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결국 근본적으로 깊이 복잡하고 다단한 그러한 도전 과제에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 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파이낸싱 메커니즘을 선진국들에게만 몰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하고 대응성 있고 그리고 책임성 있는 국제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일한 내러티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SDG가 어떤 야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다수의 세계에게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포용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이나 또 시스템적인 부정부패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하면서 이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많은 그런 지역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계속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또한 우리의 접근 방법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평등과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진정한 의도를 모든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아름답고 빛나고 또 공정한 세계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ear panelists. 네,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SDG에 대한 비판적인 진정으로 이 비평적인 평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 나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를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지속가능 포럼 2024년의 첫째 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훨씬 더 재미있는 주제들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콘서트홀뿐만 아니라 백양누리에서도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